나 P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기술 기술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반드시 앞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간압, 능동적 간압의 이해, 그 다음에 호흡의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의 기회, 찌름 공격이 얼마나 무서우냐, 찌름 공격은 또 어떤 때 공격의 기회가 있느냐, 이론들을 먼저 꼭 보셔요. 파지법도 그렇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그 근거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영상은 탑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봉이나 내가 몽둥이를 들었을 때 또는 그렇게 공격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려면 무기 몽둥이가 탑법이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플로우, 지나가는 그 길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스파링상 내가 어떠한 스탠딩 포지션, 그 다음에 어떠한 공격 조합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전략에 따라서 상대방이 키가 작냐 크냐 또는 이 사람이 어떠한 템포를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무기술 스파링을 연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클럽을 잠정 폐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제 영상 파트너가 제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 보고. 좀 이제 코로나 안정되면 하자고 해서 그때 되면 설명을 드리고, 일단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검술 기법은 나이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한손검은 그건 너무 복잡해져서 이론이,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약간 좀 비판적인 그 논조로 얘기를 했는데, 무기술은 사실은 맨손 무술하고 많이 달라요. 무기술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취미생활로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제대로 된 선생님 밑에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습득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술을 그냥 어떤 무기술 전문가 또는 지도자가 있는 동아리에서 그냥 가볍게 배우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들끼리 영상을 보고 따라서 뭔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게 위험해요. 스파링 하다 해보면 안전한 장비를 착용하고 하더라도 정말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무기술은. 그 다음에 무기는 인간의 본성을, 야만성을 자극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검도장에서 지도할 때 보면 이 호면을 딱 쓰고요, 죽도를 딱 들면 이게 어쨌든 그냥 죽도 나무 몽둥이란 말이에요. 대나무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 대나무 몽둥이를 드는 순간 인격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태초의 야만성을 막 끌어내요. 이게 몽둥이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그래서 검도장에서 예법을 엄청나게 중시하거든요. 군대 문화 저리 가라요. 진짜 검도장에, 진짜 제대로 된 검도장의 그 안에 규율은 군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희 때는 진짜 제가 20년 한참 전이죠.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는 진짜 조폭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회식 자리 하면요, 딱 이렇게 막 하고 막 율로 쫙 쏘고 막 이랬어요. 요즘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근데 그 정도로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술은 그만큼 야만성을 끌어내요. 제가 칼리 하면서 보면 칼리 수련 문화가 약간 걱정되는 게, 그 현지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지금 보면 좀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손 무술 도장이나 다른 무술을 하는 곳에서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제 체육관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무술을 짬뽕으로 해서 칼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가볍게 배우고 가볍게 습득을 해요. 제가 다른 데서 칼리를 배우고 온 분들 처음에 가르칠 때 되게 뭐라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로 진중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무기술 습득을 위해서 습득을 하면서 저는 이래 삶의 태도나 그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함께 수련해 나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클럽에 아직 미성년자를 안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를 이 칼리, 스틱, 나이프 막 다양한 기술들을 미성년자를 아직 가르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성인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은 가르칠 때 되게 아주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칼리뿐만 아니라 무기술 다양한, 자기가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무기술을 가르치는 영상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고,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가르치는 대상군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설명을 빼거나 아니면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가감 없이 다 설명하거나 필터링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차라리 제가 이제 타법, 검술, 그리고 나이프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제가 수십 년간 수련해온 경험상, 무기술을 수련해온 경험상 이게 스파링상 어떻게 효용 가치가 있더라. 스파링상 효용 가치가 없으면, 스파링상 적용이 안 되면 그 스파링이 어떠한 스포츠 룰이든지 간에 실전에서도 적용 안 됩니다. 실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네. 그러니까 실전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 룰이라 할지라도 그 룰 안에서 스파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기술들은 죽은 기술들이고, 그건 실전에서 사용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요. 네. 그건 제가 다음에 이제 이게 스파링상 무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가만히 보면 그냥 영화 배우들 액션 합 맞추듯이 막 복잡한 기술을 서로 주고받고 유튜브에서 그거를 그대로 올리고 청소년들이 그걸 따라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무술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전이나 스파링상으로는 죽은 기술들인데, 그걸 예를 들면 내가 위기 상황에서 만났다 칩시다. 근데 상대방은 어느 정도 무기술을 수련이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선생님 밑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본 걸로, 내가 맨손 무술 경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가 유튜브 영상 본 걸로 단편적인 거를 썼다. 죽은 기술인데 썼다. 그러면 그대로 받는 그 데미지가, 반사되는 데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 유파상 기술의 허점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존의 칼리 지도자나 칼리 수련생분들 보면 제가 이게 스파링상 또는 인체 역학상 어떻게 이게 죽은 기술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유파 칼리 유단자나 칼리 지도 그 수련생들, 오래 수련한 친구들 가르치면 충격을 받아요. 처음에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추려내서 얘기를 해주면 충격을 좀 받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술은 원리를 위한 기술 습득이 있어요. 그래서 무술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죽은 기술들도 연습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지도자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무술의 원리를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스파링상으로는 잘 구현이 안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라는 말을 꼭 덧붙여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제 칼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도장에서 배우시되, 여러분들의 메인 베이스로 되는 무술은 하나를 꼭 7년이나 10년 이상 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무기술도 타법,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싱이나 킥복싱, 그 다음에 뭐 그러한 것들을, 스파링이 잘 되어 있는 MMA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제대로 된 선생님 밑에서 공방의 이치를 습득해 가면서 좀 배우세요. 배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려낼 수 있어요. 기술들을. 죽은 기술, 아니면 이거는 죽은 기술이지만 무술의 원리를 위한 기술인지, 그런 것들을 추려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원래 저희 현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실용적인 거, 실제 상황에서 스파링상 구현 가능한 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물론 경찰이냐 군인이냐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 기술이 사용 가능하냐 아니냐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려내 나가야 됩니다. 그건 현직자들이 그 몫이에요. 저는 무술가잖아요. 무술가들은 그 특수한 임무 상황에서 또 어떻게 제약이 가는지는 전 몰라요. 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기술, 특히 뭐 라탄이든 뭐 삼단봉이든 타법을 치는 몽둥이든 아니면 검이든지 간에 그 무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효용 가치상 무엇이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 불가능한지 스파링상 그걸 제가 설명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추려서 여러분들 직종에 맞게끔 변형해 나가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노력이에요. 현직자분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은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그대로 그냥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무조건 제대로 된 오프라인 체육관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무술 전문가에게 먼저 꼭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걸 보고 연습하고 나는 이걸로 내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겠어, 이건 안 돼요. 아시겠죠? 영상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B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제부터 기술편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편 들어가는데, 오늘 시간은 플러예요, 플러. 그러니까 이제 검로라고 합시다. 무기가 지나가는 길. 그래서 무기가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기초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제가 앞선 영상들 이론 영상이 모두가 숙지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이제 기술 시범 영상이나 기술 영상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론 영상들이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꼭 숙지를 하십시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술은 현대 이제 총이 등장하고 법치국가에서는 이제 검술을 가지고 우리가 결투를 할 수도 없고요. 실제 양손검이든 한손검을 가지고 실제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술가들의 효용 가치는 또 달라졌어요. 예전과 비해서. 본질적인 부분은 또 그대로 있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무기술에 있어서 오류가 어디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발생하냐면, 검술을 진검을 들고 수련을 할 수 없고 진검을 들고 스파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진검을 대신한 막대기를 들고 수련하다 보니까 검술과 타법, 그러니까 7타자, 타격을 주는 타법, 그러니까 곤이죠. 중국 무술에서는 곤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 들고 하는 무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나무 막대기를 들고 검술을 연습하다 보니까 혼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될 거는, 날이 있는 검술일 때 플로우와 지나가는 길과, 그 다음에 치는 타법일 때 이제 내가 충격량을 주게, 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충격량을 준다. 3단봉 같이 충격량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플로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혼용해서 그냥 의미 없이 막 수련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검로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무기술의 플로우는 실제 타법상, 이제 타법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검술은 사실은 영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타법상 7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단봉이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험 상황에 이제 대피하거나, 아니면 3단봉이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무기의 원리와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법상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공격할 수 있는 섹터를 4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십자를 꺼서 중심축이에요. 여기가 사람 머리예요. 머리라고 칩시다. 여기 다리예요. 다리로 쳤을 때 1번 섹터, 2번 섹터, 3번 섹터, 4번 섹터가 있는데, 3, 4번 섹터는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하단 공격이에요. 하단 공격.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 방향이 있죠. 타법은 검술과 다르게 타법은 플로우상 의미가 있는 섹터는 1번하고 2번 섹터밖에 없어요. 3번, 4번 섹터는 힘이 안 실립니다. 힘도 안 실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샌드백 앞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3, 4번 섹터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거는 타법상 힘도 안 실릴 뿐더러 그게 이제 의외성을 둬가지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사각지대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드는 효과도 없어요. 사실은 타법은. 검술은 어느 정도 배이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타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대각선에서 위로 올려치는 거예요. 3, 4번 섹터는. 그러니까 타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1번하고 2번 섹터인데, 그러니까 인체 역학적으로 관절의 구조상 내가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충격량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섹터는 1번하고 2번 섹터예요. 2번 섹터고, 1번 섹터에서 수평 공격은 손등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관절 구조상 힘이 안 실립니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쪽 수평 타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안 하고,
대신에 정면에서 내려치거나 사선은 꼭 45도가 아니더라도 사선에서 내려오는 공격은 충분히 힘이 실리고 충격량을 효율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2번 섹터는 정면에서 내려치든 사선에서 내려치든 수평으로 내려치든 모두 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2번 섹터는 전체가 다 플로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내려치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강하게 힘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공격 거리도 훨씬 더 늘어납니다. 사선으로 내려치거나 정면에서 내려치는 것보다. 그래서 2번 섹터일 때는 수평으로 공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평 공격도 상, 중, 하 모두 다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어떻게 낮추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사선으로 내려치는 게 2번 섹터에서는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 섹터 쪽에서는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이쪽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격. 이거는 내가 안쪽에서 말아서 밖으로 뻗는 공격이 2번 섹터겠죠. 맞아요. 자, 요거를 제가 샌드백 앞에서 시범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뿅. 아까 제가 칠판에서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1번 섹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격. 그 다음에 2번 섹터는 안에서 내가 밖으로 펼치면서 공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 4번 섹터는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건데 지금 이제 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몽둥이 기준점 3단봉이라고 생각했을 때 타법상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거는 힘이 안 실려요. 그리고 이거는 관절의 구조상 관절에도 무리가 갈 뿐더러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배기는 다릅니다. 검술은 당김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론 설명을 드렸죠. 1번 축과 2번 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뵐 수 있게끔 이제 힘이 실리게 할 수 있어요. 당김을. 근데 타법은 충격량을 기본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3번, 4번 섹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힘도 안 실립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거는 가벼우니까 이게 되죠. 이거 무거운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나 안 가나. 안 돼요. 그래서 타법은 이게 검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3, 4번 라인이 타법은 3, 4번 라인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량을 안 줘요. 무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경험과학이고 과학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술은 내 몸에 대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번, 4번 라인이 상대방에게 오해성을 제공해서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니까 물러나게 하는 효과는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 그냥 아까 얘기했죠. 2번 섹터에서는 수평이 훨씬 더 힘을 잘 전달시키기 때문에 관절 구조상 그럴 바에 그냥 하단에서 밑으로 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위로 찌름 형식으로 위로 찌르는 게 나아요. 왜? 찌름은 탑법과 다르게 충격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몽둥이에서 찌르면 사실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급소 부위는 찔렀을 때 적은 충격량으로도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이기 때문에 점으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찌름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에게 공포감을 야기시켜서 물러날 수 있게 해요. 굳이 이렇게 3, 4번 플로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타법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3, 4번은 여러분들이 3단봉이나 타법을 한다면 내가 이제 몽둥이를 들고 충격량을 주는 형태의 공격을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건.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2번 섹트를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1번 섹트에서 보세요. 수평으로 들어가는 건 손등이 아래로 내려가 있죠. 맞아요. 이 연결 부분이 제가 이제 앞에 파지법도 설명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무기술에 있어서 파지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기술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기라는 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아닌 도구를 내 몸처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기와 내 몸의 연결 부위, 접합 부위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는가에 따라서 활용도가 완전히 다양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초심자들은 무조건 꽉찌라고 해버리면 이게 여기에 힘이 날아가 가지고 스파링 할 때 휘감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치는 게 있어요. 그때 이 스틱을 날려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몇 번 날려먹다 보면 파지를 어떻게 하냐면 전에 얘기했듯이
밑에 9, 8, 7, 6 해서 요 새끼손가락 쪽을 힘을 꽉 주든지 아니면 위쪽을 꽉 주든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파지법 형태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요. 네. 물론 이제 스스로 깨달아 가라는 의미로 그냥 파지법을 설명 안 하고 꽉 찌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이제 교수 방법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파지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래버리면 그거는 무기술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내 몸이 아닌 걸 내 몸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내 몸과 이 무기가 연결되는 연결 부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맞죠?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자, 이 연결 부위가 손등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아래에서 내려가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검술 같은 경우에는 당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타법은 당김 현상으로 충격량을 주는 게 아니라 했죠, 제가. 타법에서 충격량을 주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댔죠. 뭐예요? 직선으로 뻗듯이 가서 타격량을 주든지 아니면 낚싯줄을 던지듯이 타격 물체가 하나 더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낚싯줄을 던지듯이 포물선을 그릴 때 충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다고 했죠. 근데 이 손등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는 두 가지 다가 안 돼요. 힘이 안 실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합니다. 연결 부위가 약하게 만들어요. 손등이 위로 갔을 때보다. 이건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물체에 대고 힘을 쳐보세요. 손등이 위로 나갔을 때 치는 거랑 손등이 아래로 나갔을 때 밖에서 치는 거랑 어떨 때 신체가 자연스럽고 힘이 잘 실리는지요. 해보시면 알아요. 맞죠? 그래서 1번 세트일 때는 수평 라인 하지 마세요. 이거는 검술 기법이에요. 이거는 타법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세트에서 공격이 실제로 타격량을 효율적으로 주고 관절에 무리가 없는 플로우는 정면에서 내리치는 것과 사선 공격들이에요. 급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양미간, 그 다음에 턱과 털 관적 사이가 신경다발이 많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동맥이 있는 목 부위, 그 다음에 어깨와 팔의 연결 접합 부위 사선으로 내려칠 때요. 그 다음에 팔꿈치 있죠. 팔꿈치 뼈 바로 윗지점이 급소예요. 여기를 내려치든지, 그 다음에 고관절 있죠. 여기 우리 요 뼈에 있습니다. 뼈 바로 밑에 보면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급소입니다. 타격 급소요. 그 다음에 무릎에서 무릎뼈 바로 윗지점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발목 지점이 있는데 양쪽에 그러한 공격 지점이 있다면 사선으로 내려칠 때 관잔놀, 그 다음에 목, 어깨, 팔꿈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요 골반, 그 다음에 무릎 내려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면에서 치는 거는 정면에서 그대로 내려치면 되고 1, 2, 3 맞아요. 네, 이제 요 보폭이 중요해요. 1쪽 거리에서 간압을 형성해서 치는데 제일 처음에 연습하실 거는 물리적 간압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몸에 완전히 빼야지만 물리적 간압을 내가 몸속에 스스로 인지시켜야지만 능동적 간압,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대해서 간압 설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내가 한 발이 살짝 들어갈 때 효율적으로 타격이 들어가는 지점, 무기에 있어서 3분의 1 지점이에요. 3분의 1 지점 사이라고 들어가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검술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검술은 벨 때요. 3분의 1 지점이 몸에 닿인 다음에 3분의 1 지점에서 끝으로 오는 그 에너지로 베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검술 기법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충격량도 끝부분보다는 3분의 1 지점 요 차이에서 충격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 끝에서. 그래서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일단은 먼저 지점을 정확하게 정해 주세요. 라탄 스틱 같으면 처음에 첫 한마디 있죠. 요거로 생각하시고 요 부분에 닿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제자리 서서 일적일도로 들어가면서 치지 마시고 뻗었을 때 요 지점에 들어가는 위치를 생각하신 다음에 자세를 낮추고 무조건 쳐보세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플로우 두 가지를 연습을 해 보시라고요. 근데 이번 플로우 낚싯줄처럼 뻗는 거는 훨씬 더 사정거리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훨씬 더 길어져요. 이거보다. 맞아요. 직선으로 뻗어서 타격량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격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리적 간압 거리를 먼저 인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리를 움직이지 마시고 앞발을
앞발을 움직이지 마시고 치는 걸 먼저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과 상체, 그죠? 하체와 상체, 하지와 상지가 어떻게 연결해서 움직일 때 충격량을 줄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지금은 오늘은 플루마입니다. 기초 플루마.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1번 섹트일 때는 정면, 그 다음에 사선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만 플루를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섹트일 때는 정면으로 내리치거나 사선에서 내려치거나 수평에서 뻗는 게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관절 구조상 사선에서 내려치는 것보다 수평에서 쭉 뻗어주는 게 훨씬 더 힘이 잘 실립니다. 이것도 그냥 쳐보세요. 쳐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내려쳐도 되고요. 아니면 수평에서 쭉 뻗듯이 쳐도 돼요. 근데 수평으로 들어가는 공격이 사정거리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길어져요. 이건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무기술인 거리 확보가 제일 큰 장점이에요. 내가 맨손 무술일 때보다 훨씬 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총이 최고죠. 총이 뭐 저격수들 몇천 메터 앞에서 팡 쏘면 그건 끝이잖아요. 맞죠? 총이 최고고,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그죠? 그래서 수평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사정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인체 구조상 사선으로 내려치는 거는 저번에 운동역학 설명드렸죠. 그래서 소실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게 충격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섹트일 때는 사실은 저는 뭐를 추천을 많이 드리냐면, 사선으로 내려치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뻗듯이 치는 걸 제일 권장합니다. 그리고 상중하 공격도 수평으로 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관잔놀, 목, 어깨, 맞죠? 그 다음에 요 골반, 그 다음에 무릎, 맞아요? 발목. 내가 내 몸을 낮출수록 공격 지점은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정거리가 훨씬 더 넓어지고 내가 내 체력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충격량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제일 선호하거든요. 수평으로 치는 거. 이것도 스파링상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술이지 탑법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영상 보면 이게 지금 탑법을 훈련하는 건지 그러니까 검술 훈련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자기는 탑법이라고 하면서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이 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한참을 설명드렸죠. 이게 관절에 얼마나 무리가 가고 비효율적인지. 이런 건 되죠. 이런 건 돼요. 옆에서 들어가서 제끼고 다 상대방의 무게 검로를 바꾸거나 아니면 손목을 가볍게 탕 치고 메인 공격을 주는 그런 형태는 돼요. 근데 그냥 이건 제가 전에 앞에 영상을 설명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 무기술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면 1번하고 2번 섹트를 중점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방의 위치는 아주 복잡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상대방의 호흡, 그 다음에 상대방의 스탠딩 포지션에 따라서 공격이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술 스파링은 예측 싸움이에요. 내가 이 자세냐 아니면 이 1번 공격 다음에 2번 공격이 들어오고 1번 공격을 어떤 템포로 들어가느냐를 이 사람의 복합적인 정보를 원간에서 순식간에 파악해서 내가 그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가속도의 세계가 달라요. 맨손 무술과 무기술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끝에 가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맨손 무술처럼 인지하고 피하고 이런 건 안 돼요. 물론 맨손 무술도 사실은 다양한 이 정보를 통해서 이게 페인트냐 아니면 진짜 공격이냐 예측하고 하는 건 맞는데, 맨손 공격에 비해서는 무기술이 훨씬 더 수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인체가 낼 수 없는 가속도로 움직이는 이 무기술을 내가 피하거나 막거나 대공격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 기초 개념입니다. 플로우 1번 섹터, 2번 섹터가 중점적으로 연습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플로우 선상에서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스탠딩 자세는 어떻습니까? 스탠딩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공격이 들어갈 때 발을 어떻게 보폭을 잡고 공격을 들어가는 걸 연습해야 됩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차례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올려드리고, 오늘은 플루, 타법, 검술 아닙니다. 검술은 지금 검술까지 얘기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고, 검술은 3, 4번 라인도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스파링상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체계들이. 그래서 그거는 한참 뒤에 탑법 먼저 전부 다 설명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